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력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그리고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저력을 발휘한다. 전자닉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제 개장 전 마이크론의 시간외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 결국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며 어제도 8만 전자와 또 23만 닉스를 꿋꿋이 지켜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 선방에는 어떤 배경들이 작용을 한 건지 김선용 대표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기사 헤드라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망에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무조건 미국에 상장돼 있다 해서 그 기업이 스탠더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의 스탠더드이지 맞죠. 이제 미국의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량이 맞는데 우리나라가 월등한 산업 분명히 많다는 건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매번 마이크론 실적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 모순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직원을 하면은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일단 마이크론 실적 얘기부터 해보면은 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딱 시장의 기대치대로 나왔다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이슈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AI와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크구나.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되지. 이거 가지고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제 HBM 그리고 이제 이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최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맞습니다. 왜? SK하이닉스만이 유일하게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제품을 넣고 있고 마이크론 좀 넣고 있긴 하지만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신형으로 가면 SK하이닉스가 맞지만 이걸 전 세대로 넓혀보게 되면은 HBM의 전 세계 점유율은 SK하이닉스 49%, 삼성전자 46%, 그리고 나머지 ETC라고 돼 있어요. 5%. 거기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교 삼는다는 거는 저랑 조재길 앵커님이 같은 화면에 잡힌다고 제가 조재길 앵커님과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내용인데 제가 정말 못 쫓아가죠. 아닙니다. 이거 완전 반대죠. 그래서 이런 완전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히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실적과 컨센서스가 이러니까 마이크론이 이렇게 될 거다. 사실 이게 저는 실상과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버틴 이유인데 버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얘들이 원래 스탠더드인 거 이게 사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에 외국인들의 양기업의 매수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올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거래일 정도 빠지긴 했지만 이달 초로 늘리면 거의 11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자체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기업 뭐가 낫다, 이게 낫고 저게 낫다. 사실 이거 따질 시간에 차라리 저 같으면 한 주씩 그냥 사겠습니다.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리고 차라리 다른 기업 공부하는 게 낫지 괜히 줄 세우게 하지 마시고요. 각자 매력이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난 진짜 반도체만 하는 기업 좋아, SK하이닉스. 하지만 나는 사업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좀 넓은 기업이 좋아,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사실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제 김선영 대표께서 이렇게 말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종가보다 연말 종가가 더 높을 것이다. 편안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예,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간밤에도 마이크론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7.1%나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기보다 각 기업별로 실적과 전망 살피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요. 지난해 증시 주도주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 있습니다만 간당간당합니다. 정상을 차지한 지 9개월 만에 자리를 내어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뭐 때문인지 현 상황은 남인호 소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 판매도 부진하고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표현이 딱 이 업계에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작년까지는 못 사서 안달이고 참 이것만 있으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다는데 요즘은 참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직접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코스닥에서 1등 주식이죠. 시총 얼마입니까? 17조 원입니다. 그리고 2위로 급부상한 정말 10위권 밖에서 2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불과 1년 만에. 자,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15조 1,000억입니다. 양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불과 2조 3천억입니다. 퍼센테이지로 15%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지금 하루에 30% 등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가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가 15%만 올라가거나 반대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라가면은 어쩌면은 빠른 시일 되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시죠. 바이오 시장이 큽니까? 2차 전지 시장이 큽니까? 뭐 비교할 그런 게임이 안 되죠. 바이오 시장이 몇십 배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1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엔솔 모두 합쳐가지고 10%를 유지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저도 그 비중을 낮추고 싶어도 워낙에 낙폭이 크니까 고점 대비 다 지금 반토막 나고 3분의 2 토막 났지 않습니까? 비자발적으로 낮아졌겠네요, 이미. 너무 낮아졌죠. 그래서 이게 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위 어쩌면 그것도 물려줄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많이 내려갔다고 사서는 절대 안 된다. 기관하고 외국인들 어떻게 한 줄 아시죠? 내려가면 그들은 무조건 팝니다. 뭐 방송에는 적절치 않은 용어지만요. 그들은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내려가죠. 더 팝니다. 그걸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아이고 싸구나 하고 사시는데 저는 당분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매수 마인드보다는 이제 매도할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관망을 하셔라. 그리고 항상 비중 10% 유지하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 도래가 지연되며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모습입니다. 2차 전지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 양극재 주가 반등의 핵심은 리튬 가격과 판가 수출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좀 의미 있는 반등뿐 아니라 적어도 두 달은 반등의 지속성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수출 지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전략 재정비해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반도체와 함께 들썩인 현대차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름이 견조하죠. 어제도 현대차 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첫 30만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주가 상승의 배경 류민수 부장께 들어보죠. 네, 수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반차. 예, 현대차가 30만 원 고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기반으로 실적이 이제 기반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내수는 부진해요.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에선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구가 중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타입으로는 하이브리드, 차종으로는 SUV, 그 다음에 시장으로는 북미 쪽 이쪽의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유럽과 어떤 중국의 글로벌 관세 전쟁 자동차 쪽 이거에 어떤 반사 효과도 기대감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인도 법인 IPO 관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금 한 3조 정도를 이제 손에 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현대차가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저는 또 우선주 3인방이라고 하죠. 우선주 3인방도 일제히 상승한 모습, 여기도 이제 신고가죠. 이 또 한 가지 이제 이 현대차를 바라볼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순환 출자 구조잖아요. 이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이게 이제 10대 그룹 넘어서 30대 그룹에서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밸류업이라든지 어떤 지배 구조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완성차 그룹을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현대모비스 뭐 일단은 정의성 회장 모비스 지분 0.33% 갖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모비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모비스 분할 상장에서 현대그룹과 합병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아시다시피 엘리엇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는 현대차의 지분 가치, 그러니까 현대차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현대차 가치,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63조 정도, 62조 정도 되거든요. 현대모비스가 23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가치, 이 현대모비스를 한 4조 원 정도 투자를 하면 20조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20%.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지분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4조 원 가량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가치를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나머지 계열사 예를 들면 현대글로비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 그다음에 뭐 현재 엔지니어링 상장 다시 나올 겁니다, 얘기. 그다음에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모비스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주식이. 그래서 그런 타점으로 그런 어떤 포인트로도 현대차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자, 현대차 밸류업 기대로 연초부터 상승세 이어왔죠. 인도법인 IPO로 유입된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차 투자, 그다음에 주주하는 책 확대, 이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사업장 전력 사용량의 61%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RE100인데 요거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LG이노텍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만큼 ESG 규제의 중심에도 놓여 있죠. 요 내용 김성준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LG이노텍이 어제 발표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힌 부분들인데요. 2022년도가 22% 정도 수준이었는데 1년여 만에 60.9%까지 크게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사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RE100으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는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제 2025년 내년도에 RE100 달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그 같은 그룹사 안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런 전환율을 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LG이노텍은 전체 매출이 98% 이상이 수출이고요. 그중에 애플의 비중이 절대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애플은 이미 2018년도에 RE100을 달성을 했고요. 2030년까지 부품사들까지 탄소 발자국 제로를 선언하면서 전부 다 부품사들까지도 이제 RE100을 달성을 이렇게 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애플의 그런 전략 때문에 이것은 RE100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라는 점들에 본다면은 이렇게 빠른 전환율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애플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도 어느 정도 지금 빠르게 이런 것들을 좀 충족을 시켜놔야지 향후에 이 애플의 밴더의 탈락이라든지 혹은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이런 염려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구글도 이미 달성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도 이미 많이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주들만큼은 충분히 좀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물론 아직까지 국내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부족한 상황입니다만은 각자 그 기업 간에서 철저하게 LG이노텍의 예처럼 좀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대외적인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AI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관련 주가 흐름,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한국금융지주와 풍산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오리온, 신세계푸드 그리고 고려아연, 롯데렌탈은 목표가가 각각 14만 2천 원, 6만 원, 51만 원, 3만 6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금융지주부터 살펴볼까요? NH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와 관련해 PF 손실액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체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고요. 점차 이익 체력은 회복되고 있다며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또 증권 업황 회복을 고려해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했고요. 이를 반영해 목표가는 8만 6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풍산입니다. 자, 풍산 목표가를 유한타증권은 5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당초 4월 풍산은 2분기 가이던스로 세전이익 1,100억 원을 제시했다며 구리 업황은 당초 예상보다 더 우호적이었다고 진단했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전망을 이번에 웃돌 것이라고 유한타증권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구리 공급 이슈의 경우 구리 정광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봤고요. 뿐만 아니라 방산 부분도 견조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향후 구리 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이익 규모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고요.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홀드, 즉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은 오리온과 관련해 2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부터는 중국 전 채널의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매출 성장률과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6월을 저점으로 매출이 반등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 모멘텀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표가는 14만 2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를 주도한 AI 열풍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시가총액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많게는 시총이 90%까지 급증을 하며 사이즈가 2배 가까이 불어났는데요. 상반기 시총 사이즈가 커진 기업 어디가 있는지, 또 그 기업들의 하반기 주가 전망에도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김선영 대표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LS그룹이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총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HD 현대그룹과 SK그룹도 급증했다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역시나 AI 테마가 국내 증시를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표현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 세계를 집어삼킨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반면에 이제 포스코그룹과 LG그룹 그리고 카카오그룹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총이 줄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이제 포스코 그룹이랑 LG 카카오 요거 좀 떼서 생각을 해야죠. 같이 시총이 줄긴 줄었지만 이게 역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늘어난 기업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정자산 가치 기준으로 상위 15대 기업 중에 올해 들어서 시총이 증가한 그룹은 총 9곳이 증가를 했습니다. 6곳이 좀 미들 아니면 떨어졌고요. 시총 증가 1위는 LS그룹인데 연초에 6조 원대였던 시총이 13조를 넘겼습니다. 90.45%가 급증을 했고 2위는 HD 현대그룹으로 39.88%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SK그룹이 35.73% 증가했는데 이들이 약진을 보일 수 있었던 거에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역시 AI라는 테마가 있었고요. AI 열풍의 전력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전력주가 호황기를 맞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 LS그룹의 LS일렉트릭의 시총이 올해 2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3배 가까이 늘면서 LS그룹의 시총 증가분의 65%가 LS일렉트릭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올 초에 이제 2조 8천억대였던 시총이 10조 원대로 5배가 증가하면서 역시 HD 현대일렉트릭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을 요즘에 좀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진짜 SK하이닉스 없었으면 아니죠.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없었으면 이 회사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이 거의 뼈를 갈아서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많은데 저도 항상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쪽에 발목 잡힌 포스코나 LG엔솔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테슬라가 3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드디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가격이 올 연말쯤 되면 맞춰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개가 똑같아졌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이 자동차를 운영할 때 비용이 어떤 게 덜 들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캐즈는 거의 끝났고요. 전기차 투자와 2차전지 투자는 지금 어렵지만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어느덧 테슬라 주가 200달러에 가깝게 지금 거의 근접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AI 테마가 국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 증시를 집어삼킨 모양새죠. 폭증한 수요에 맞춰서 기업 실적이 잘 따라가는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엔화 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당 160엔을 뚫었습니다. 이미 뚫었고요. 38년 만에 최저치죠. 간밤에도 161엔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일본 빼고는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지금 부담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강달러 속 역대급 슈퍼엔저가 겹치면서 국내 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재 상황과 함께 투자자들을 위한 대응 전략까지 남인호 소장님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만 좀 더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10년도에 1달러당 우리 원화가 얼마인 줄 아시죠?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뭐 1,400원이나 그러죠. 그러면 우리 원화는 10년 동안에 30%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인공 엔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일본 엔화가 1달러당 얼마인 줄 기억하십니까? 80엔입니다.
100 얼마가 아니고 80엔. 그 80엔이 어제 장중에 161엔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100%가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본 엔화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슈퍼 엔저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럼 일본이 왜 이렇게 일본 엔화가 약하냐? 지금 미국은 금리 얼마입니까? 5.5%. 일본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일본도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일본 정부가 받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난맥상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 이웃 국가이면서 또 반면에 수출 경쟁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조선, 반도체 하나 우리랑 경쟁 안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슈퍼 엔저가 나오고 일본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호재죠. 왜? 그만큼 가격을 저가에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 한국의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 조금이라도 장점, 이점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찾아도 이 세 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조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 세 개는 일본의 기업보다 우리가 약간 더 우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일본 엔저가 계속 있을 때까지는 이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섹터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또 뭐였죠? 자동차 이 세 가지 섹터는 어제 또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의 저력을 보여줬던 섹터거든요.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하반기에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적인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속 적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엔저 현상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환율 움직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계획도 저희와 재정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바이오 업계 소식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력 사업의 역량 강화부터 새로운 아이템 확보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목적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M&A에 나섰는지 자세한 내용은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죠. 예, 어제 두 건의 M&A 공시가 있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제넥신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SK 사이언스를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것이 이제 독일의 글로벌 탑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CDMO 업체인 IDT 바이오로지카의 지분을 60%를 3,39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0월경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백신 사업 확대와 함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진출까지 도모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SK그룹이 비상경영 체제를 도입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두 중심 축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까지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금 다산 매각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지분 투자를 결정을 한 만큼 바이오 부분 역시도 중요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에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와 이루다 합병 소식도 있었습니다. 둘 간의 이 합병을 통해서 최근에는 주가는 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클래시스는 주력 시장이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국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제품들도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지금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주력 시장이다 보니까 둘 간에 좀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조금 당장에야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업막 재편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 합병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또 일반 의료기기 쪽 인수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파마 리서치 역시도 또 이제 매각 기대감도 상당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로 계속해서 관련 산업 쪽으로 인수 합병이 좀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산업이 빠른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좀 선호하는 분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티증권에서 다음 8월 달에 국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핫해질랑 말랑하고 있는 바이오업계 소식까지 좀 잘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장 개장까지 40분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SK그룹 경영전략회의를 열죠. 주말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큰 구조조정 이렇게 뜰을 짜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장 전에 오늘장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인텍플러스가 이제 기사에는 이제 그 최대 파운드리 회사, 그러니까 다 아시죠? 뭐 TSMC 퀄테스트 통과했는데요. 이게 인텍플러스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 검사 업체예요. 그러니까 외관 검사하는 쪽이거든요. 2D, 3D 뭐 이쪽. 근데 이제 기존 이제 원래 이제 그 기대감이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인텔이 고객사로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TSMC 쪽에 이제 공급, 왜냐면 기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 기대감이 상당히 올랐는데 그러니까 퀄테스트 승인 소식이 계속 없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죠. 근데 이번에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연매출 13조 원이라는 이 KLA가 장악을 대부분 했어요. 이쪽에. 그다음에 TSMC에도 솔벤더로 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인터플렉스가 이제 단독으로 하진 않겠지만 일단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콘테스트 통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VM인데 이 기업은 이제 우주 발사체 항공용 터빈 엔진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첨단 금속 제조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우주 관련 섹터겠죠. 매출액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전년도 영업이 흑자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우리나라 시간 오늘 10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나이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증시 영향 별로 없겠지만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가 없겠지만 우리 대미 수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호불호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현 대통령 임기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냥 기존 정책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호불호 섹터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존 보유자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